이번 시간은 성격 장애 중에서 C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군 성격 장애에 해당되는 성격 장애는 강박성 성격 장애와 의존성 성격 장애와 회피성 성격 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아주 일적인 면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래서 어떤 실수가 적고 아주 책임감이 강해서 어떤 일들을 잘 수행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격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극단적이고 매우 경직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때 강박성 성격 장애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영화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죠. 여기서 이제 주인공 남자가 이제 강박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손에 비닐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 비닐 장갑을 이제 직접적으로 강아지를 만지지 않는 것이 보이고 계시죠? 뭐 영화에서도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금을 밟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박성 성격 장애는 어떤 부모님의,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주인공이 어떤 강압적인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에 의해서 자라난 그런 주인공이고요. 부모의 어떤 지나친 통제가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진단 기준은 정리정돈, 완벽주의, 마음의 통제와 대인관계의 통제에 집착하는 행동 특성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킬 때 강박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립니다. 자, 먼저 어떤 세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큰 흐름을 놓치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놓치면서 볼 수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끝마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과 친분을 나눌 만한 시간을 갖지 않고 지나치게 일에 몰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덕, 윤리, 가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요. 그리고 무가치한 물건을 좀처럼 버리지 않고, 6번째는 타인이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타인에게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요. 7번째는 돈을 쓰는 면에서 아주 인색하고, 그리고 8번째는 경직성과 완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을 보면은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학문기, 그러니까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학문기의 경험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신분석학에서는 강박성 성격 장애가 웨디푸스 시기에 거세 불안으로 인해서 학문기에 안정된 상태로 퇴행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문기적 성격의 특징으로는 완고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억제돼 있고, 또 강한 도덕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기적 성격은 이 배변 훈련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그 양육 방식에 관련이 많은데요.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받는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어떤 완벽주의나 또 어떤 감정 표현이 어렵거나 고집스럽거나 완고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요, 부모의 과도한 통제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모의 과잉 통제에 의해서 주로 처벌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면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성 성격자들은 부모의 규칙과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학습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강박적인 성향이 있을 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성장 과정에서 또 깊은 책임감을 강조하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또 원인이 되겠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지럽히면서 놀거나 또는 어떤 약간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이제 부모의 반응이 뭔가 부정적인 비난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이나 성향이 억제되도록 도덕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죄책감은 과잉 통제적인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반항적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조장된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분노가 원래 대상에게, 즉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자기 내부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요, 이런 이제 인지적인 오류,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갖고 있는데,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행동과 과정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 그리고 실수는 곧 실패다. 이런 인지적 오류, 흑백 논리적인 사고나 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미를 너무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제일 먼저 치료 관계 형성은 기본이 되겠죠. 중요한 문제고 기본이 되고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때로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게끔 도와주고, 이분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식을 하더라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로운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인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강박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민감하고 또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치료자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어떤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초점하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또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을 많이 억제를 하는데, 간혹 상담을 하다가 어떤 감정 변화가 있거나 표현을 할 때 예민하게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상담에 치료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지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척도화 기법이 있는데요. 척도화 기법이나 언어 표현 등이 있겠는데요. 실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척도화 기법이라면 유리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반밖에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척도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취 지향적인 태도나 어떤 일 중독적인 것을 극복하도록 하는데요. 사람의 가치가 어떤 성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에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가치가 있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요. 또 이들은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취미나 오락이나 어떤 기분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해야만 한다는 어떤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담 치료자가 왜 꼭 해야만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라는 질문을 유도를 하면서 생각을 전환시키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로 지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급적이면 지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반응 예방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박적인 행동, 즉 손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뭐 가스불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강박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불편감을 그냥 지닌 채로 버텨보는 그런 것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존성 성격 장애가 되겠는데요. 이 의존은 남에게 기대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율이나 어떤 독립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누구나 좀 의존하는 성향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때, 그리고 어떤 자신의 최소한의 어떤 심리적인 독립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존성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의존성 성격 장애의 진단 준거를 보면은요. 보호받고 싶어하는 광범위하게 지나친 욕구로 복종적이 되고요.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헤어짐을 두려워합니다.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개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충족이 되면 의존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어떤 충고 없이는 일상적인 작은 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중요한 문제까지도 타인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지지와 칭찬을 상실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의지하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반대 의견에서 현실적인 보복의 두려움이 때문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일을 혼자서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어떤 동기나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감 부족 때문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슨 행동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불쾌한 일도 보호만 얻어낼 수 있다면 자원해서 합니다. 또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무기력해지는데 그 이유는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필요한 지지와 보호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즉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비현실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대인 관계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 이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보이도록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첨을 한다거나 복종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의존적인 사람들은 외연적으로는 좀 사려 깊고 신중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내면으로는 스스로 약하고 무력하고 부적절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타인과 애착을 통해서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어떤 힘과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 장애자들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명랑한 척, 밝은 척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우울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성 성격 장애자들은 사물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요. 또 어떤 매사를 긍정적으로만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어두운 부분, 불편한 부분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낙관적인 태도와 한 면만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어떤 자신의 세계를 축소시키고 통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지 양식이 분화되지 못하고 다양성이 부족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호르몬의 분비가 불충분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변형계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지나친 긴장감이나 공포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억제되어 있고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기질이 뇌의 생물학적 구조나 기능과 일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부모의 양육 방식이 되겠는데요. 부모들이 독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거고, 또 어머니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환자들처럼 의존성 환자들도 부모에게 충성을 다했을 때는 포상을 받고, 또 분리와 독립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은근히 이제 거절당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막내 아이에게서 이런 인격 장애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책임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있고 퇴행적인 것으로서 부모가 부모 양육 태도가 과보호적일 때 이런 형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구강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강기적 성격으로는 이제 의존적이고 뭔가 수동적이고 비관주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동적인 공격, 언어적인 공격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근본적으로 무력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는 세상에 대체할 수 없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보살핌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매우 잘 못하면 전적으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성격장애자의 치료는 보통 상담이나 치료가 치료자와 내담자의 초기 관계가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의존성 성격 장애자들은 이제 이 의존적인 관계를 점차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의존적인 내담자들은 종결 시점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떤 증상이 악화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의존성 성격 장애자는 다른 성격 장애자와는 좀 다르게 단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겠고요. 또 치료자에게 지나친 의존을 하기 때문에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치료자는 다른 관계는 맺을 수 없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자기 신뢰나 자기 효능감을 증진을 시키는 게 필수적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을 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주장 훈련이나 의사소통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또 약물 치료는 이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가 되겠는데요. 회피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은 사회적인 억제, 그리고 부적절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며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키면 회피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 비난이나 비판, 거절에 대한 공포 때문에 대인 간의 접촉이나 활동을 회피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창피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친밀한 관계 외에는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을 받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요. 또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관계적 상황을 피하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어리석고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될까봐 어떤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참가하는 것을 지나치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요. 사람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큰 특성이겠습니다. 이 장애가 심해질수록 불안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좀 편해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는 면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는 별일 아닌 것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안절부절하죠.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거리두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이 친밀한 대인관계를 피함으로써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회피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 내면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소망 때문에 더 대인관계를 회피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성격장애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근데 사실상 이들이 의심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고 또 사회적인 장면에서는 자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기질적으로 억제되어 있고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아동들이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 때문에 이 회피성 성격장애로 발전했을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또 부모의 양육 방식을 들 수가 있는데, 기질적으로 좀 까다로운 아이일 경우에 부모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이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모한테 이런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은 아이는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할 소지가 높고, 회피적인 애착은 아이의 어떤 애착 행동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요,
엽기적인 신념과 도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고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성 장애처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치료로는요, 상담자가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끊임없이 지지와 수용을 해주는 게 이들한테 안심을 줄 수가 있고요. 상담 장면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서 적극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처 기술을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을 믿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찾아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